여러분, 혹시 살면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었다가 그 손이 차갑게 밀쳐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환한 조명 아래 호텔 중식당 한복판에서 예비 사돈이 내 손을 보더니 슬쩍 뒤로 물러서던 그 눈빛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그 사람이 한 달 뒤 어디에 있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제 이름은 이문정. 65이고 지방에서 작은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그냥 버텨온 삶입니다. 남편이 딸 수연이 초등학교 3학년 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 이후 저는 두 개의 삶을 살았습니다. 낮에는 학원 강사, 밤에는 번역일. 주말도 없었고 명절도 형식만 챙겼습니다. 그렇게 벌어서 딸 의대 보냈어요. 아무도 안 믿어줬습니다. 남편 없는 집에서 의사 딸 나오겠냐고. 동네 어른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 다 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수연이 손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다 할게. 너는 공부만 해. 그 약속 하나로 버텼습니다. 20여 년을. 수연이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결혼할 사람이 있어.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기쁨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딸이 드디어 자기 사람을 찾았구나. 근데 어떤 사람일까? 우리 수연이 옆에 있어도 될 사람일까? 민호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수연이 수련의 시절 같은 병원에서 만났다고 했어요. 집안은 중견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임원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해외 지사도 있다고. 수연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엄마, 그쪽이 좀 잘 사는 집이야. 근데 민호는 괜찮아. 진짜로. 저는 딸의 눈빛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딸이 믿는 사람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상견례 날 저는 옷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비싼 옷은 없었어요. 수연이 몇 년 전 생일에 사줬던 남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단정하게 다리고 진주 귀걸이를 달았어요. 거울 앞에 서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잘하자. 우리 수연이 잘 보내자. 장소는 도심 특급 호텔 중식당이었어요. 수연이 말하기를 상대 어머님이 정하셨다고. 저는 순간 가슴이 살짝 내려앉았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소가 뭐가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지.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어색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직원들, 메뉴판에 가격도 없는 곳. 저는 태어나서 그런 데를 자주 가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등을 곧게 펴고 걸어 들어갔습니다. 딸과 나란히 걸으며 속으로 되뇌었어요. 나는 이 아이의 어머니다.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다. 그 마음 하나를 붙들고 식당 문을 밀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이 아니라 눈빛으로 먼저 상대를 판단한다고들 하죠. 그런데 저는 그날 식당 문을 여는 순간 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이 자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요. 식당 문을 열었을 때 상대 가족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비 사돈 부부와 민호. 셋 다 고개를 들어 우리를 바라봤어요. 그 찰나였습니다. 예비 사돈 박상준 씨의 시선이 제 위아래를 훑었어요. 딱 2초. 짧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그가 무엇을 재고 있는지, 내가 어느 브랜드를 입었는지, 어떤 가방을 들었는지, 내 손에 뭐가 없는지.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박상준 씨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뒤로 물러섰어요. 악수 대신 어색한 목례로 때웠습니다. 그의 아내는 제 쪽을 보며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순간 가슴에 뭔가 찌르르 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티를 낼 수 없었어요. 수연이 옆에 있었으니까요. 자리에 앉자마자 박상준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 이야기였어요. 해외 지사가 몇 개고 올해 수출 실적이 얼마고 동남아 쪽 사업이 잘 풀리고 있다고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마치 당신네는 우리 집안 수준을 알아야 한다는 듯이 그의 아내가 대화 중간에 불쑥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지금도 직접 일하세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네, 재단 운영하면서 강의도 조금 합니다. 그녀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감의 미소가 아니었어요. 그러세요. 이제 좀 쉬셔도 될 나이 아닌가요? 힘드시겠다.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달랐습니다. 이 나이에도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구나. 여유가 없구나. 그 말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심호흡을 했습니다. 민호가 웃으며 거들었어요. 요즘은 자산을 어떻게 굴리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재단은 수익 구조가 크진 않잖아요. 순간 딸이 저를 봤습니다. 말리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수익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일입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박상준 씨가 가볍게 헛기침을 했고 그의 아내는 물잔을 들어 입에 댔어요. 그 후로 식사 내내 대화는 겉돌았습니다. 화려한 코스 요리가 나왔지만 저는 거의 손을 대지 못했어요. 속이 불편했습니다. 음식 때문이 아니라 그 자리 분위기 때문에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는 계속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시세, 해외여행, 골프 모임, 누구네 자녀가 어디 취직했다는 이야기. 저는 끼어들 틈이 없었고 그들도 제 이야기를 묻지 않았어요. 딸이 간간히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습니다. 민호도 나름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 자리의 중심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한쪽은 자랑하는 자리, 한쪽은 평가받는 자리. 저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으려고 속으로 이름을 불렀어요. 수연아, 수연아, 엄마 여기 있다. 자리가 파할 무렵 박상준 씨가 처음으로 저에게 직접 말을 걸었습니다. 재단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말투가 사뭇거만했어요. 정문장학재단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뜻이었죠. 주차 발렛에게 키를 건네며 헤어지는 순간 그들은 먼저 돌아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딸의 손을 잡고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내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 때로는 가장 솔직한 공간이 됩니다. 꾸미지 않아도 되고 버텨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날 차 안에서 딸이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마터면 무너질 뻔했어요. 수연이 운전을 하다가 신호에 멈췄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핸들을 꽉 쥐더니 조용히 울먹였어요. 엄마 내가 잘못 본 걸까? 딸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더 아팠습니다. 크게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눈물이 한 줄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수연아, 민호는 나쁜 애 아닌 것 같더라. 근데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사람은 편할 때가 아니라 우쭐할 때 본 모습이 나와. 오늘 그 자리, 그 집안 사람들이 우쭐한 자리였어. 그리고 그 우쭐함 속에서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너도 봤잖니.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딸을 보내고 혼자 남았습니다.
불을 다 켜지 않았어요. 거실 작은 스탠드 하나만 켜두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참을 그냥 있었어요. 그날 상견례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서 재생됐습니다. 내 손을 보고 물러서던 박상준 씨의 눈빛, 나를 위아래로 훑던 그의 아내, 이제 쉬셔도 될 나이 아닌가요라던 말, 재단 이름을 듣고는 더 묻지 않던 그 표정, 그들이 본 건 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가진 것, 아니 제가 가지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화가 저를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 한편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나는 20년이 넘도록 밤을 새워가며 일했어요. 남들이 여행 갈 때 번역 원고를 붙들었고, 남들이 모임 나갈 때 학원 수업을 했습니다. 내 손은 가진 게 없어도 이 손으로 딸 하나를 의사로 키웠어요. 그게 부끄러운 삶입니까? 저는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 2시가 넘어서도 눈이 말똥말똥했어요. 수연이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근데 행복이 꼭 저 집안에서 와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새벽녘에 제가 운영하는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우리 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았던 아이들 사연이 올라와 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부모 없이 할머니 손에 자란 아이들. 그 중에 한 아이가 올려둔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의대에 붙었다는 이야기였어요.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꼭 좋은 의사 될게요. 저는 그 글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수익이 됩니까? 라고 물었던 그 청년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게 제가 남기는 것이라고.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그날 밤 저는 다짐을 하나 했습니다. 수연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딸 옆에 있겠다. 흔들리지 않겠다. 내가 먼저 흔들리면 딸이 기댈 곳이 없어지니까. 그 다짐을 가슴에 품고 새벽에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시죠? 댓글에 한 말씀 남겨주시면 제가 꼭 읽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사장에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가끔 아무 말 없이 스스로 정리가 됩니다. 내가 나서지 않아도, 내가 싸우지 않아도, 쌓아 올린 허상은 결국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더라고요. 오늘 사장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상견례가 있고 나서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 습관처럼 지역 경제 뉴스를 켰어요. 재단 운영을 하다 보니 지역 기업 동향을 챙겨보는 게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화면에 낯익은 이름이 떠 있었어요. 동방무역. 박상준 씨가 임원으로 있다던 그 회사였습니다. 기사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동방무역, 해외 투자 손실 수백억 금융당국 내사 착수.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었어요. 내용인즉 동남아 쪽 합작법인에 거액을 투자했는데 그게 실제로는 페이퍼 컴퍼니였다는 겁니다. 해외 지사 매출로 처리한 장부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고 내부 고발자가 금융당국에 자료를 넘겼다는 내용이었어요. 임원진 일부가 내사 대상에 올랐다는 문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박상준, 직책, 전략기획본부 부사장. 그 이름이 거기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통쾌함? 아니었습니다. 착잡함?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허무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해외 지사 이야기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늘어놓았어요. 실적, 수출, 동남아 사업. 그 말들이 다 이것과 연결된 거였구나.
화려한 포장지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 포장지로 사람을 재단했던 거예요. 그날 오후 수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 봤다. 민호한테 연락이 왔는데 집이 지금 난리래. 아버지가 조사받을 것 같다고.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민호는 어쩔 줄 모르겠대.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어. 딸 목소리에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듣다가 말했어요. 수연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그 집이 스스로 만든 거야. 딸이 조용히 응했습니다. 그 뒤로 며칠이 더 지나자 뉴스는 커졌습니다. 회사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임원 여럿이 조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박상준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는 단신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쯤 뒤 저는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그 이름을 다시 보게 됩니다. 재단 법률 자문을 맡아주시는 변호사 사무실에 서류를 전달하러 갔다가 잠깐 차를 기다리는 사이에 뉴스를 봤어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이른바 영장실질 심사 결과를 전하는 뉴스였습니다. 동방무역 박상준 부사장, 구속영장 발부.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상견례에서 내 손을 외면하던 그 눈빛이 떠올랐어요. 나를 위아래로 훑던 그 시선이 재단이 수익이 크진 않죠? 라고 했던 말이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안 했고 저주도 안 했어요. 그냥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스스로 이 자리에 그 사람을 데려다 놨어요. 그 무게는 누가 지워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짊어진 거였습니다. 뉴스가 터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민호가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저는 주방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문을 열었더니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는데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눈밑이 거뭇했고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가 현관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없이 그냥 한참을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아서 민호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어머님, 그날 저희가 정말 경솔했습니다. 제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리고 저도요. 어머님한테 그러면 안 됐는데. 저는 차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민호야, 지금 아버님은? 그가 입술을 다물었다가 말했어요. 구치소에 계십니다.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호야, 이게 다 어디서 시작된 건지 아니?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조건으로 보기 시작한 것부터야. 그날 우리 수연이 어머니인 나를 보면서 내 아버지가 처음 본 게 뭐였겠어. 가방 브랜드였겠지. 옷이었겠지. 그리고 장학재단이 수익이 작다는 거. 그렇게 사람을 재단하는 사람이 사업에서도 숫자만 봤을 거야. 진짜 실체는 안 들여다보고. 민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저는 차분히 말을 이었어요. 사과는 고마워. 근데 민호야,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야. 두 집안이 서로를 사람으로 존중하는 것 위에 서는 거야. 그날 그 자리에서 그 기초가 어떠했는지는 너도 알잖니.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수연이한테 전화를 해도 될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정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민호가 돌아가고 저는 수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그 애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민호에게 연락을 받았다고. 그리고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민호 좋아하는데 그래도 안 될 것 같아. 저는 물었어요. 왜? 민호는 괜찮아. 근데 그 집안 속에서 살 자신이 없어. 나 잘못 판단한 거 아니지? 저는 말했습니다. 수연아, 그게 맞는 판단이야. 딸이 파혼을 선택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지만 오래 울지는 않았어요. 수연이는 강한 아이니까요. 제가 키운 아이니까요. 그로부터 반년쯤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수연이가 전화를 해서 말했어요. 엄마, 나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 있어. 저는 가슴이 또 두근거렸습니다. 이번엔 설레는 두근거림이었어요. 만남 장소는 동네 작은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단정한 곳이었어요. 상대는 같은 병원 동료 의사였습니다. 이름은 정우진, 36이었어요. 그 청년은 자리에 앉자마자 먼저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말이 끝나고 그가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 손이 어머님, 수연이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어요. 참으려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른 물잔을 들어가렸지만 수연이는 다 알았겠죠. 그날 저녁 내내 그 청년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재단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떤 아이들을 돕고 있는지, 강의는 어떤 과목인지,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어요. 돌아오는 길, 저는 혼자 차를 운전했습니다. 그리고 신호에 멈춰서서 오랫동안 앞을 바라봤어요. 내 손을 밀쳐냈던 사람은 구치소에 있고 내 손을 두 손으로 잡아준 사람은 수연이 옆에 있다. 격은 가진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은 결국 선택으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오랫동안 참아왔던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